자,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오늘이 중복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그 중에서도 복날이 되면은요, 우리 조상들은 보양식을 먹으면서 몸보신을 했었죠. 무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건강이 상하기 쉬우니까 몸의 원기를 회복하는 음식을 챙겨 먹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날이면은 삼계탕을 먹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복날 삼계탕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인데요. 삼계탕뿐만이 아니라 장어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추어탕 혹은 민어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복날. 동포 여러분께서도 든든한 여름 보양식 챙겨 드시고요. 무더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준하와 윤종신이 함께 노래합니다. 영계 백숙.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삼복 중에서 오늘 중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맛있는 거 준비하셨나요? 또 영양탕을 마셔야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네. 삼복날이 되면은 한국에서는 삼계탕을 많이 먹거든요. 네. 그 닭 속에다가 찰밥도 넣고 인삼, 대추, 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서 먹곤 하는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좀 한국과 좀 다르게 교포들 같은 경우에는 삼계탕 이렇게 많이 먹는데 네. 한족들은 북방에는 약간 이성 같은 경우에는 입맛이 없다 해서 물만두를 맛있게 빚어서 먹는 네.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남방 쪽에는 약간 너무 더우니까 녹두로 만든 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해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녹두탕도 마시고 또 일부 지역은 몸을 보신한다는 의미로 양탕을 끓여 먹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황선이란 고기가 있는데 그리고 잉어 이런 거를 끓여서 먹으면 보신 효과가 있다 해서 네네. 그날은 이제 해열하는 탕도 마시고 보신하는 탕도 마시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왜 이열치열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더 더운 걸. 뜨끈뜨끈한 걸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땀을 한바탕 쭉 흘리고 나면 오히려 몸은 시원한 걸 느낀다 그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름철 되면 더우면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장마가 있기 때문에 네. 몸에 습기가 굉장히 습기가 많이 많죠. 차는데 이거를 네. 더운 날씨에 뜨거운 걸로 배출하면 몸에 습기가 나가서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조상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런지 정말 그날 보면 땀 뻘뻘 흘리며 양탕 마시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양탕이면 이제 양고기로 만드는 예,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나요? 주로 이제 네. 양고기로 아니면 양뼈 이렇게 우려가지고 집안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일반 가정에서 하면 이게 노린내가 너무 나기 네, 때문에 네. 양탕관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양탕관에서 그날은 정말 이게 불티나게 잘 팔리죠. 예. 한국에도 양고기 요리 전문점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는 약간 이제 양고기 꼬치로 하는 곳은 네. 많고 또 꼬치나? 보신탕 같은 네. 경우는 흑염소탕인가요? 네, 그렇게 파는 거는 제가 본 거는 있습니다. 네. 네. 한국에 와 계신 우리 동포분들도 이런 날이 되면은 다들 모여서 막 맛있는 음식 함께 드시고 맞습니다. 좋더라고요. 네, 동포분들도 거의 한국 분들 비슷하게 닭 요리를 주로 많이 먹는데 네. 삼계탕도 먹고 또 닭곰 아, 탕하고 닭곰. 닭곰도 네네네. 먹고 주로 이제 이날은 좀 약간 보식 정도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께서 오늘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드실지도 참 궁금한데 오늘 중복 저는 이렇게 보냈어요 하고 좀 사연을 보내주시면 말복에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우체통에 중국 길림상 연길시에서 윤슬 씨가 김씨 두부방이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로 글을 보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교직에 참가하여 첫 출근하던 날 교장 선생님은 나를 데리고 내가 담임하게 될 반으로 가서 애들한테
얘들아, 김치 두방 알지? 하고 물으니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이들한테 나에 대한 소개는 우리 집 두부방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학부 형들도 애들한테 김치 두부방 집 딸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나를 기억했다고 하였다.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 꾸리는 김치 두부방은 우리 촌에서 유일한 조선족이 꾸리는 깔끔한 두부방이었고 고소하고 깊은 두부 맛으로 인근에 알려져 있었다. 하루에 보통 40근이 콩을 불려서 두부를 앗았는데 봄철과 겨울철에는 두부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80근씩 하였다. 지금은 두부 가공도 거의 기계를 작동해서 하는데 그때 우리 집 두부방은 콩 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거기가 다 수동이었다. 두부가 야들야들하면서 쫄깃한 맛과 구수한 맛이 있어서 그때 촌 마을에 두부방이 여러 집이 있었지만 우리 집 두부방은 항상 초만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어른 애들 할 거 없이 김치 두부방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도 나는 매일 저녁마다 하루 두부 판매가 끝나면 푸른색 돈주머니를 풀어놓고 그날 가공비를 계산하느라고 지폐들을 한 장 한 장 춤 바르면서 헤어보면 돈을 헤어보던 그 순간만은 얼굴에 항상 기쁨이 찰랑거리던 엄마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그렇게 동네 방네에 유명했던 김치 두부방은 5년 동안 엄마와 아버지 노동과 땀으로 운영되다가 1988년 힘든 일에 지친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두부방을 손씨성을 가진 다른 한족 사람한테 팔아넘겼다. 지난 가을 나는 고향으로 찾아갔다.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엄마와 아버지 숨결이 그려져 있는 그 두부방을 찾아갔다.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 버린 고향집은 헐망해지고 마당에는 풀이 무성해서 옛날 모습을 거의 잃었지만 고향집 문 앞에 다가가는 순간 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고향집 문에는 하얀 김이 서린 철가마 앞에서 간수를 맞추던 아버지의 모습, 두부를 바꾸려고 콩 담은 그릇을 손에 쥐고 줄지어서 기다리던 고향 사람들. 매일매일 두부가 다 팔리면 하얀 두부볼을 씻어서 마당에 밧줄에 널던 엄마가 보이는 것 같아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아버지 어머니, 그 세월에 당신들이 신근한 노동이 있어서 자식들 무탈하고 근신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었고 단돈 10전도 없어서 힘들게 살던 가난을 벗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다. 지금도 가끔 고향에 가서 김치 두부방집 딸이라면 아직도 알아주는 고향 사람들이 있어서 그 세월에 엄마와 아버지가 꾸린 김치 두부방이 우리 가족이 전설 같은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네. 아, 윤슬 선생님, 김씨 두부방 따님이셨군요. 네. 네. 선생님께서 이 담임하는 교실에 들어가서 김치 두부방 알지? 하니까 애들이 네! 하고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모습도 저희들 막 눈에 선하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향집을 찾아갔을 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모습까지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긴 글을 보내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줄여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부 제작 과정까지 아주 상세히 써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네. 저희들 어렸을 때 저도 우리 집도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제 임무가 아침 일어나면 엄마가 그릇을 하나 줘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각이 있는 거 아니라 집집마다 그릇을 들고 두부방으로 네네네. 갑니다. 가서 네. 줄 서서 6시에 두부를 한 모를 가져오는 이게 제 네. 일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두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이 조금 큰 곳에 사다 보니까 김치 두부방 이런 집이 있다면 네. 더 맛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우리 같은 동포가 만드는 두부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깨끗하고 예, 고소할 것 가깝게 같습니다. 느껴졌을 것 같은데 중국에는 이렇게 두부를 개인적으로 파는 곳이 곳곳에 꽤 있었나 봐요. 예전에는. 네, 이 두부가 한국은 보통 뭐 이게 초두부, 그다음에 이제 뭐 두부, 비지콩, 순두부, 순두부 네네. 이렇게 하지만
마찬가지 중국도 이게 다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다양합니다. 건두부도 있고, 네. 그럼 두부를 얼려가지고 또 그 우리가 똥豆腐라고 하거든요. 얼음 두부도 있고, 그다음 또 이제 두부를 또 이렇게 위에 걸 하게 되면 부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부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모양되는 그런 상품들 나와서 네. 이걸 가지고 또 요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건두부 괜찮던데요. 저는 이제 건두부 매니아라서 항상 중국 식당 가면 건두부는 꼭 네네. 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 시키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것만 계속 먹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이 네. 콩 음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백질이 소화 흡수가 제일 잘 되는 게 두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부가 다른 요리보다는 비싸지도 않으면서 네. 모든 가정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요리인데 또 이 요리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네.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먹기가 편하기 때문에 네. 참 사랑받는 음식 중에 하나가 두부 요리인데 중국 두부 요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마파두부. 네, 맞습니다. 마포두부는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네. 정도로 거의 다 먹고 또 이 간식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취두부가 있거든요. 네. 엄청 냄새가 격한데 취두부는 또 뭘까요?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구린내가 좀 나는 두부인데 학교나 이제 그 거리에 가면 항상 유명한 간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저는 대림 쪽에 파는 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면 냄새는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근데 먹으면 그렇게 고소하다 합니다. 이제 아. 그것만 제가 두부 종류에서 유일하게 이걸 못 먹어요. 요즘에 한국에는 또 검은 콩으로 만든 두부도 나와서 예.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리고 네. 보니까 또 두유를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 오늘도 두유를 짜서 가져왔는데. 네. 두유가 또 뭐 요즘 탈모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부 네. 하나가 몸에 워낙 좋으니까 두부만 가지고도 얘기가 너무 좀 많은데 이분은 김치 두부밥빵 딸 네. 하니까 그냥 그 자체가 이제 이분이 이제 신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른이 된 후에 이렇게 우리 윤슬 씨처럼 고향을 찾아가서 어린 시절의 그 흔적들을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김치두부만 기억해 주시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 얼마나 더 반갑고 좋았을까요? 그 부모님이 그만큼 그 고향 분들한테 그렇게 네. 인정받고 또 워낙 많이 베푸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는데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그런 가게가 계속 꾸준하게 2대, 3대 네. 이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렇죠. 뇌출혈로 쓰러지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두부를 네. 만드는 정확한 과정은 모르지만 상당히 손이 많이 간다고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지금은 기계인데 이전엔 다 손수로 갈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노력 대비 수익이 높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뇌출혈까지 걸렸을까 하는 안타깝네요. 네. 윤솔 선생님께서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참 궁금합니다.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김씨 두부방에 그 아주 잊지 못할 전설을 되살려서 두부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자, 윤슬 씨 좋은 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히 읽었습니다. 오기택의 노래 고향집 들으시면서 고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김미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아빠를 간호하며 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엄마가 외국으로 돈 벌러 간 후에 아빠와 나는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다. 아빠는 엄마처럼 항상 나를 보살펴 주신다. 어느 날 내가 하악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빠가 웬일인지 저녁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아름소리를 내고 있었다.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빠의 모습을 나는 당황해서 바라봤다. 어쩌지? 아빠가 큰 병이 나신 건 아닐까?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금세 두려워졌다. 해서 아빠를 흔들어 깨우며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아빠는 일어나지도 못했다. 조금만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시고는 눈을 감으시는 것이었다. 아빠의 머리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감기약과 뜨끈한 물을 갖다 드렸다. 그리고는 물수건으로 아빠의 얼굴이며 몸을 닦아드리고 열을 내리려고 애를 썼다. 다른 때 같으면 얼른 잠자리에 들었을 테지만 앓고 있는 아빠가 걱정이 돼서 좀처럼 아빠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밤늦도록 아빠의 곁에서 간호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미진아, 이렇게 늦었는데 침실에 가서 자야지. 아빠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눈을 뜨신 아빠가 그냥 엎드려서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는 놀라시며 묻는 것이었다. 아빠, 괜찮아요. 어제 무섭고 걱정이 돼서. 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본 아빠는 빙그레 웃으셨다. 우리 딸이 보살펴준 덕분에 이렇게 다 나았어. 그러니 얼른 들어가 자렴. 나는 오늘 처음으로 아빠를 간호하면서 아빠가 병약한 나를 키우시며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조금은 알게 되었다. 아빠, 고마워요. 이제는 제가 아빠를 도울게요. 네. 다정한 아빠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특하네요. 네,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그동안은 사실 자라면서 거의 부모님의 돌봄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릴 때는 정말 부모님이 아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네. 부모님은 그냥 그대로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나의 어떤 그 비염의 우산 같은 네.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든든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프다 하는 상상해 보니까 되게 무섭네요. 네. 근데 이렇게 어머니가 외국으로 돈을 벌러 떠나시고 나서 아빠와 둘이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빠하고 딸이 더 가까워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네. 둘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걱정이 더 커지죠.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만약 3명이 산다면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네네. 하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네. 이제 아빠가 거의 일어나시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린 마음에 사실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그렇죠. 혼자서 엄청 놀라는 거죠. 네. 없으면 안 돼. 막. 그래서 이제 아빠께 감기약을 드리고 그래도 생각은 있어서 네. 물수건으로 머리에 열도 맞아요. 내리게 해드리고 몸도 닦아드리고 손도 닦아드리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를 그렇게 해드렸더니 그 정성으로 아빠가 좀 나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처음 해보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그건 굉장히 어른스럽게 그쵸. 열을 내린다는 그런 상식이 있어 다 네. 해줬네요. 근데 그거에 아마 아빠가 어떻게 보면 느끼잖아요. 그럼요. 근데 빨리 얼른 일어나야지.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부모님의 어떤 아프실 때 병간호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집에 그 자식 3명이잖아요. 네. 거의 우리 언니가 모든 걸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눈만 뜨면 먹고는 뛰쳐나갔다가 그다음 집에 올 때는 눈알만 그냥
보인대요. 새까맣게 돼서 들어오니까. 네.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이렇게 그 병이 든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그 팔을 한동안 못 썼어요. 이게 네. 아마 너무 글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안 돼 한 2년 정도 치료를 받는데 그때 처음 우리 아빠도 약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다른 데도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병원에 가서 침 맞고 마사지 하는 이걸 보는 적이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근데 제가 해줄 거는 별로 없어서 마사지. 아빠가 네. 이제 좀 밟아달라 네. 아니면 뭐 눌러달라 이것만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때 잠깐 그랬다 또 나으니까 네. 또 아빠가 굉장히 건강한 파워맨 네 그런 생각 드네요. 네. 보통 부모님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왠지 항상 건강하게 네, 저희들의 어떤 병풍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나서 이제 좀 쇠약해지시고 아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집에 갈 때 부모님 뒷모습을 봤는데 네. 항상 꼿꼿하던 그 아버님이 어느 순간 할아버지 이렇게 뒤에서 네네네.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걸어가시는 약간 거예요. 꺼부정한. 그 네. 돌아서는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구나. 그때 아버지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심심하면 네. 화상 채팅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귀찮아서 안 하시려고 하는데 말씀도 좀 느려지고 하니까 네. 마음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늘 건강하실 것 같은 부모님도 사실 세월이 흐르면 연세도 드시고 네. 나이가 들면 또 여기저기 이제 노환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왠지 다 다른 집의 친구들 네. 부모, 내 부모는 안 그럴 거다 이러다가 닥칠 때는 놀라죠. 그래서 네. 있을 때 잘해야지 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만나면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것도 좀 사드리고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특별히 우리 아버지 이 더운 여름철에 뭐 좋아하셨지? 라고 생각해서 음식도 함께 나누는 그런 중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도 한 개 효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연락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배따라기가 노래하는 아빠와 크레파스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합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기아자동차가 카자흐스탄의 상용차 조립 공장을 준공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예,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수탄에서 지난 6일 기아 상용차 조립 공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기아 자동차의 현지 파트너인 오르비스 그룹의 마흐무토프 회장 그리고 또 우리 카자흐스탄 정부의 카즈 인베스터의 유스포프 회장 이런 분들이 참석하셨고요. 또 기아차의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경제계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까지 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공장은요, 그 현지에 카자흐스탄의 오르비스 그룹의 자회사인 오르비스 머시너리라는 그 회사 소유의 자동차 공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CKD라 그러죠. 완전 조립 생산 방식으로 이제 현지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그 봉고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공장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네. 연간 생산 능력은 약 12,000대이고요. 내년 하반기에 이제 3만 대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지정학적 어떤 뭐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러시아 공장의 또 생산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 생산 계획이 좀 더 빨리 앞당겨질 것으로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공장에서 이제 봉고 생산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지에서 이 자동차에 대한 인지도 때문인데요. 지금 현지 생산 전부터 이미 한국에서 중고 봉고차 차량이 이미 카자흐스탄에 수입되었고 또 현지 운전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모델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여기 현지에서 생산되는 이 차량 가격인데요. 네. 현지 가격으로 한 1,300만 탱게, 우리 원화로 하면은 약 한 3,500여만 원 정도로 이렇게 차량 가격이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양 회사는요, 뭐 현지에서 뭐 냉장벤 그리고 카고 이런 것뿐 아니라 3톤, 뭐 1.5톤 트럭도 이제 생산을 고려하고 있고요. 또 현지 전략형 8톤 트럭 모델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 엔지니어들이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2022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가 열렸다면서요? 예, 지난 8일에 열렸는데요. 온라인 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뭐 2달 전부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이제 대회 개최를 홍보했고요. 접수된 이제 원고 중에서는 이제 심사를 거쳐가지고 사전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선발된 예선을 통과한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제 지난 8일에 그 한국어 2022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한편 이날 대회는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네. 말하기 대회 1등은 이번 대회 유일한 남성 참가자인 바이토국 아케잔 씨가 차지를 했는데요. 이 아케잔 씨는 한국 문예작품을 가정으로 번역해보고 싶은 꿈, 그리고 또 이 밴드 활동 등 다양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쓰기 대회에서는요, 누르술탄에 이제 거주하는 그 가들로바 다나 씨가 1등을 했는데요. 10년 후 나의 모습 내 미래라는 주제로 인생을 한 권의 책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기술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전화 연결할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할린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온라인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온라인으로 2022년 시베리아 연구 국제학술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한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와 러시아 연구소, 그리고 사할린 국립대학교는 최근 해마다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해왔으며 이번에는 유라시아 대륙 한인 디아스포라의 번영을 위한 연대를 향하여라는 부제에 따라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연구자 10여 명이 모여 사할린을 포함한 러시아, 유라시아와 동북아시아가 만나는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문제를 논의하고
향후 이 공간의 화해와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그 학술대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제2부 접경공간과 일상의 몸부림에서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의 진율레아 박사가 일본령 가라후토에서는 복수의 민족 집단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았으며 동시에 경제활동의 한계로 인해 인구 유동이 빈번했던 이유로 지역 내 유대가 악화된 측면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 옐레나 이코니카와 교수는 작가 류시욱이 식민지 조선에서 겪었던 억압의 경험과 사할린으로의 강제 동원 그리고 소련 시대 사할린서 한인사회를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한 생애사를 고찰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사할린 국립대학교 김영수 과학 담당 부총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간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사할린에서는 환자 대비 의사가 많은 반면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러시아의 연방과 극동 지역과 비교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부에서는 한림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이용권 교수, 사할린 국립대 덕용식 교수가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기술 교류의 가능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제4부 종합토론에서는 현재 빠질 수 없는 정쟁이 강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으로 2022 시베리아 연구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유라시아 대륙 한인 디아스포라의 번영을 위한 연대를 향하여라는 부제에 따라서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요. 향후에 이 공간에 화해와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이 됐다고 하네요. 일부에서는 접경 공간과 일상의 몸부림,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의 진율리아 박사가 일본령 가라우토에서는 복수의 민족 집단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동시에 경제활동의 한계로 인해서 인구 유동이 빈번했던 이유로 지역 내 유대가 약화된 측면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할린 국립대학교 옐리나 이코니코바 교수는 작가 류시욱이 식민지 조선에서 겪었던 억압의 경험, 또 사할린으로의 강제 동원, 그리고 소련 시대 사할린에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여러 활동을 전개한 생애사를 고찰했다고 합니다. 또 2부에서는 사할린 국립대학교 김영순 과학 담당 부총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발간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사할린에서는 환자 대비 의사가 많은 반면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3부에서는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이용권, 사할린 국립대 도견식 교수가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기술 교류의 가능성과 그 방향을 제시했고요. 또 4부에서는 종합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빠질 수 없는 전쟁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화해의 시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 학술대회 끝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좋은 자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잠깐만. 갑자기 왜? 이건 먹기 싫어? 아니, 내가 쪼개려고. 왜? 내가 자르려고 한 거 있잖아. 이건 칼로 써는 것보다 주먹으로 쪼개야 맛있어. 더럽게. 더럽게. 요즘 누가 이걸 주먹으로 쪼갠다고 그래. 더럽다니? 나 손 깨끗하게 씻었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안 하는데 주먹으로 이걸 쪼갠다고? 에이, 위생장갑 끼고 하면 되지. 아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 내가 한 번에 깰 수 있다니까. 그렇게 주먹으로 이걸 깨고 싶으면 너 혼자 다 먹어. 아유, 알았으니까 칼로 쪼개, 칼로. 어? 알았어? 자, 오, 됐다. 우와, 잘 익었다. 그러게. 잠깐만. 왜? 안 먹고 또? 우리 이것이 멀리 뱉기 할까? 그냥 먹어. 뭘 또 한다 그래. 하자.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복 달아난대. 아, 알았으니까 이것 많이 먹고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그래. 남자친구가 이걸 주먹으로 깬다고 하더니 이것 멀리 뱉기를 하자고 하네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별로 없죠. 이것은 여름철의 대표적인 과일인데요. 이것을 서과, 수과, 한과, 시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프리카가 원산지인데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재배됐고요. 각지에 분포된 것은 약 5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연산군 일기에 이것에 대한 재배 기록이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활력 증진과 갈증 해소에 탁월한데요. 여름철 땀으로 배출되는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갈증을 해소하기에 안정맞춤인 과일입니다. 이것의 붉은 속살엔 라이코펜이 풍부한데요.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노화 예방과 항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과즙 속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성분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미용 효과를 내고요. 피부가 햇볕에 걸려 아플 때 이것의 흰 부분으로 팩을 하면 통증이 줄고 회복도 촉진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름철의 대표적인 과일인데요. 둥근 모양으로 속은 빨갛고 겉은 초록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수박, 2번 대박, 3번 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여름철의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 아마 여름철이면 냉장고에 이 과일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화채를 해 먹어도 좋고요. 요즘에는 이것을 갈아서 만든 이것 주스도 많이 팔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것을 먹고 난 후에 이것 씨 뱉기 놀이를 하면서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 모깃불을 펴놓고 평상에서 온 가족이 이것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이런 낭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동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에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이것에 얽힌 사연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한진 작가의 암 투병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암 수술 후에 건강을 되찾은 한진 작가 다시 희곡 준비를 시작했다면서요. 네, 한진 작가는 2월 9일 그러니까 1월 4일에 모스크바로 가서 한진 작가의 정말 친했던 동료 허진, 네. 허진의 주선으로 알마티가 아닌 더 의학 기술이 더 발달된 모스크바로 가가지고 비행기로 가서 그달 2월 5일에
암 수술을 받고 네. 그달 말쯤에 회복을 해서 3월 5일경에 이제 알마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와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희곡 작품을 하나 쓰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곡은 예전부터 구상은 해왔는데 한진 작가가 1987년에 나무를 흔들지 마라라는 정말 그 남북 통일을 구상하는 그 마지막 희곡을 쓴 뒤로는 네. 거의 한 5년 가까이 4년, 5년 이렇게 다른 희곡 작품을 쓰지 못했죠. 물론 그 뒤로 소설 작품을 썼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한국과 교류가 되고 많은 손님들이 오가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작품에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발병하고 이 사회 활동을 이제 할 수 없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 그 자신의 삶을 해고해 보면서 새로운 희곡 작품을 그때 준비를 했었죠. 네. 어떤 작품인가요? 예, 그것은 이제 서울 손님이라는 희곡 작품인데 이건 이제 경희극, 그 희극입니다. 그 희극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은 이제 그분이 처음으로 1988년 88 서울올림픽 이후로 한국과 이렇게 소련 고려인들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네. 이제 한국을 주제로 한 또 한국 사람이 등장하는 작품을 처음으로 구상을 하고 그것을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작품은 한진 작가가 구상은 했지만 병마와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네. 완성을 하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끊어지고 또 구상을 하고 그래서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그 한진 작가의 마지막 희곡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손님, 네. 한글 타자기로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네요. 글쎄요, 저도 이건 추정만 하는데요. 네. 이전까지 모든 작품은 육필로 썼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작품은 이렇게 타작인데 아마 그분이 투병 생활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손이 떨리거나 힘이 없어서 네. 글로 쓰기가 어려우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타자기가 그 전에는 이 고려인 사회에서 타자기가 없었죠. 네네. 러시아어 타자기는 있었지만 한글 예. 타자기는 구경을 할 수 없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와 교류가 시작되면서 한글 타자기가 처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필로 쓰는 수고도 덜고 한글 타자기도 사용을 할 겸해서 아마 그때 타자기로 이렇게 서울 손님이라는 작품을 처음 이렇게 시도해봤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어떤 그 교류의 흔적이 네. 깊게 남아있는 그러면서 그 내용 자체도 한국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등장해서 참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한진 작가가 그 전에 썼던 너먹고 나먹고 그것과 좀 비슷한 유의 그 희곡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네. 소련의 그 고려인들 중에 굉장히 그 사업에 일찍 눈을 돌려서 마음을 나쁘게 먹고 개인의 이득만 부당한 이득만 취하고 남들을 이렇게 속여가면서 그 활동하던 일부 사업가들이 서울에서 개방된 이후에 서울에서 들어온 손님들과 만나서 사업을 펼치다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당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미완성으로 남아있죠. 예. 아, 정말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 그렇네요. 네. 수많은 작가들이 그리고 지인들이 한진 작가를 추모했겠네요. 한진 작가가 그렇게 그 생각보다 너무나 일찍 작고하셨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한진 작가의 그 어떤 죽음을 애도하고 그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한진 작가 그 장례식 때도 이 고려인 그 문화예술 단체나 또 고려인뿐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한진 작가를 그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작가들, 사회활동가들이 모두 모여서 추모를 하고 또 한진 작가 일주기 때는 고려극장에서 따로 한진 작가 일주기 그 추모식을 열었는데 그때도 정말 뜻있는 고려인을 비롯한 다른 민족 이 작가나 평론가들이 모여서
그 한진 작가를 추모를 했는데 그게 짤막한 그 일부 영상들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한진 작가는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에 네.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그 공동묘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예. 시내에도 공동묘지가 한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묘지가 다 작기 때문에 그 외곽에 이제 묘지가 있는데 그쪽에 부른다이라고 하는 외곽에 묻혔고요. 거기에 가보면 몇 년 후에 지인들이 17일반에서 한진 작가의 비라고 해서 이 조촐한 그 작가로서의 한진을 기리는 그 비석도 세워져 있어서 네. 우리가 그쪽에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리경진 작가나 또 그 삼진이라고 일컫는 홍배 작가 네. 분들은 얼마나 더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 망명했던 유학생들 중에서 네. 참 그것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게 허진 그 허웅배 본명이 허웅배인 그 허진 선생은 한진 작가 돌아가신 뒤로 3년 후에 작곡하고 리진 작가는 2002년이니까 한진 작가 이후에 9년 후에 이렇게 작곡하게 되는데 그 삼진이 가장 먼저 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그것을 보면 두 분들이 그 세 분이 정말 서로 간에 의지했던 게 컸고 이렇게 해서 또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분들이 가장 먼저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된 것 보면 그분들의 그 상실감이 네. 얼마나 컸을지 이렇게 유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진 작가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가장 큰 업적이 여러 개라 딱 하나로 들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업적이라면 뭐니 해도 희곡 작가로서 고려 극장의 희곡 문학을 이 고려인들만의 굴레를 벗어나서 소련 지역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충분히 그 작품성을 어필하는 그런 훌륭한 작품을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고려 극장의 전반적인 수준을 미학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그런 작가로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한진 작가가 비록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생애 말년에 소설 작품을 쓰셨는데 특히 공포나 이런 소설은 고려인 강제주 실상을 최초로 고발한 작품이면서도 대단히 미학적으로 세련되고 뛰어난 작품을 써서 뭐랄까요, 문학적으로도 소설로서도 이 고려인 사회에 대단히 큰 공헌을 한 이런 작가로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글 문학을 빛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고려 극장까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만들었던 한진 작가의 그 마지막 모습 또 대표적인 업적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입니다. 배호의 마지막 잎새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파 여러분 고맙습니다.